네, 오늘은 뉴욕 증시가 또 밤사이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나 싶을 만큼 하루 사이에 많은 것들이 또 변했는데요. 이로써 오늘은 조금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어제 국내 증시도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해줬는데 사실 급락했던 것만큼의 되돌림이 모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도 미국 증시가 반등에 함께 동반을 해준 만큼 전반적으로 증시 다시금 활기를 띠지 않을까 기대감이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 상승은 어제부터 예견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본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시장에 훈풍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죠. 니케이 225 지수 어제 10% 이상의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같은 시간 미국 증시의 3대 주요 지수의 선물 지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3대 주요 지수 강세를 보일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가 0.76%,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1%대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장중에는 더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만 장 후반 갈수록 상승폭 일부를 반납을 하면서 조금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주요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날은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섹터가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기술 섹터는 1.35%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구글마저 올랐다면 기술 섹터의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이 0.97%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13%, 엔비디아도 장중에는 6%대의 상승률을 보였다가 3.78%로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날 반도체주 중에서 유일하게 올랐던 AMD는 이날 3%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독점법에서 패소했다고 알려진 구글, 장중에는 상승불을 켜기도 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중대한 결정 이후에도 그나마 하락률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 좀 안도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메타 3.86% 강세, 아마존도 소폭 오름세, 테슬라도 0.9%가량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에 어땠는지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도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 5일에 핀비즈 맵을 한번 보시죠. 정말 하락을 의미하는 빨강으로 새빨갛게 물들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초록 색깔 빛, 상승했다라는 불이 더 많이 켜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루 만에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죠. 사실 최근에 60대까지 올라간 것을 생각을 하면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27%대, 27 수준으로 내려오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대 수준에서 오락가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시장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과거 사례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렇게 급변동하는 시장,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 또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특징주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파벳이 있었죠. 0.06%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 전날에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글 즉각적으로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항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항소 결과 패소를 하더라도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발 IT 대란이 있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밤사이에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여파로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만큼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캐터필러, 경기 가늠자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그만큼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캐터필러가 생산하는 중장비 기계이기 때문이죠.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다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얌 브랜드, 이 브랜드 이름만 보면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피자헛, KFC 그리고 타코벨을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2.65% 강세를 보였는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피자헛과 KFC 동일 매장 매출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상승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자주 가는 브랜드들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즉 경기가 조금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입니다. 2.49% 오름세를 보였는데 미국에서 스트리밍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상을 통해서 묶음 상품, 번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가격 인상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가입자 이탈이 일어나게 될 경우 경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부터 지금 소비를 줄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디즈니 스트리밍 사업이 계속해서 가입자 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2가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움직인 기업들인데요. 루시드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생산량 목표 올해 생산량 9,000대가량으로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국부펀드가 1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라고 밝히면서 생명줄을 또 한 번 잡게 됐죠.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우버는 11%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호실적 기록했고요. 월간 활성자 이용자 수도 13%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뷰도 조금은 낯선 기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존슨앤존슨에서 스핀오프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타이레놀, 리스테린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2분기 호실적 기록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유지했습니다. 14.68%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10년물이 4.375, 2년물도 마찬가지로 4.375%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어디로 흐르는지, 역전 현상이 해소가 완전히 되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가와 금 가격도 확인을 해보죠. 국제 유가 전날에는 배럴당 72달러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이날 다시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에 함께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중동 사태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금값입니다. 0.52% 하락세입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 기조로 다시 전환되면서 금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살짝 낮아진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차익 실현 물량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전문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정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뉴욕 증시 화요일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경기 침체 패닉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차례로 회복을 시도하며 간밤 뉴욕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최근 며칠 사이 급락을 회복시켜줄 만큼은 아니었는데요. 빅테크 종목들 중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랐고 메타는 증권사 호평의 강세였습니다.
메타는 특히 이날 루프캐피털이 핵심 AI에 대한 투자가 강력한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투자은행은 메타의 경영진이 콘텐츠 랭킹과 광고 등 핵심 AI가 이미 강력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주 페이스북이 견인한 호실적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를 반영해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550에서 $575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최근 빅테크 종목들이 이들 섹터를 랠리로 이끌었던 AI 모멘텀에 대한 의구심으로 급락했던 만큼 AI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점에서 메타 주가를 끌어올리기 충분했습니다. 또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리스크를 진정시켜준 것은 실적이었습니다. 이날도 개장 전부터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인 팔란티어는 올해 벌써 두 번째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주가가 급등했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존슨앤존슨의 서비스 건강관리 사업부가 분리된 캔뷰도 호실적의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몇 주 전 글로벌 IT 대란 악재가 있었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어제는 델타 항공이 이번 정전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날 파이퍼 샌들러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미칠 이번 악재 영향은 단기적이라며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또 목표 주가도 $290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다진 걸까요? 다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저점 매수에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월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마 가장 궁금하고 또 고민이 많으실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월가 평가는 일부 신중론과 그리고 여전한 신뢰가 공존한 상황인데요. 긍정론의 입장에서는 최근 시장 우려가 과도했다, 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도 과민 반응을 보였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랠리를 고려했을 때 최근 하락은 쉬어가는 매도세 정도로 판단하고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간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실적인데요. 금융 데이터 리서치 회사인 팩트셋 조사에 따르면 이번 실적 시즌 미국 기업들은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좋은 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CFRA 리서치도 현 상황에 대해 실적 부진도 경기 침체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소비이고 소비 지표까지 부진하면 그때서야 진짜 경기 침체를 우려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의 또 다른 투자 회사인 레퍼탱글러라는 곳에서는 버블 지적이 있던 시장에서 오히려 최근 하락으로 매수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 최근 하락으로 고점 대비 20% 넘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회사 포트폴리오 편입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중론도 있습니다. 그중 시티그룹은 매수를 실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고요. 시장은 높은 수준의 금리와 강력한 성장이 무한정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며 이제 막 조정이 시작된 상황이기에 추가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기준금리 향방도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연준이 50bp, 그러니까 빅스텝을 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긴급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앞서 지금이 매수 기회이냐 더 두고 봐야 하는가가 엇갈리듯이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도 하루 사이 조금은 더 신중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당장 긴급 회의나 9월 정례 회의에 대해서 단순의 50bp 금리 인하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침체 상황은 아니고 미국의 소비 증가세가 지난해 하반기 3%에서 올 하반기 2%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히려 이 같은 둔화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역시 이번 급락 장세 전의 전망 그대로
25bp씩 3번,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총 75bp를 내릴 것이라는 판단을 고수했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에서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항목 중 어제 90%를 넘겼던 50bp 인하 확률이 이날은 한 66% 정도로 낮아졌고 25bp 인하 가능성은 30%대로 전일보다 2배 이상 다시 상승했습니다. 시장만 변동성이 큰 게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감도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사이에 또 놓쳐서는 안 될 이슈들이 여럿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은주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미국 증시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반등과 함께 월가에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미국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말까지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모건 스탠리 쪽의 보고서를 통해서 월가의 의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최근 공개됐던 고용 지표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 현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만 있는 것이지 미국이 실제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 올해 연준은 총 75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소비 증가세가 지난해 하반기 약 3%에서 올 하반기 2%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이 같은 둔화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데는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UBS 같은 경우도 최근 금융시장에 나타난 매도세가 이례적이지 않으면서 지수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공유했고요. UBS의 앤드류 가스웨이트 전략가는 최근 며칠 사이 다양한 요소들이 시장의 매도를 촉발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로벌 MSCI 지수가 올해 말까지 5%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변함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연준 인사들도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다독여주기도 했죠. 오스탄 골스비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 일자리 수치가 약하게 나오긴 했지만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연준이 바로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시장을 다독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월가와 연준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가 아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을지 내일까지의 시장 상황도 계속 팔로우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의 소식인데요. 어제 중국에서 1000개의 도시라고 불리는 저궤도 위성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스타링크를 겨냥해서 나왔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매체에 따르면 어제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어제 인공위성 18개를 실어서 우주로 쏘아 올렸다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인공위성들이 대열을 이뤄서 지구 저궤도에서 인터넷망을 구축하려는 머스크 스타링크처럼 15,000여 개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서 글로벌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은 그 첫 단계로 내년까지 인공위성 648개를 쏘아 올릴 계획인데요. 중국은 원대한 우주 계획을 구현하고 미국의 우주 인터넷 독주를 막기 위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에 도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GPS도 독립한 바 있는데요. 한편 중국 달 탐사선 창이 이날 지구로 어제 귀환을 했는데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서 채취한 샘플을 신고 귀환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주 산업 또한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한 산업 안에서 경쟁력이 심화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성숙기를 거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 우주 산업과 관련된 소식들도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머스크를 둘러싼 혹은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소송 사건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머스크가 속해 있는 X가 광고주들의 불법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광고협회를 소송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X는 이날 텍사스 연방법원에 세계 광고주 연맹이 불법적인 불매 운동을 주도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단체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 대상에는 연맹 회원사인 미국 약국 소매점 체인 CBS 헬스와 덴마크 에너지 회사인 오르스테드 또 유니레버 등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X는 지난 22년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받은 이후 세계 광고주 연맹이 불법적으로 불매운동을 주도했다면서 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이날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2년 동안 친절하게 우리가 대해줬지만 공허한 말들만 들어왔다. 이제는 전쟁이다라고 적기도 했고요. X CEO인 린다 야카리노 같은 경우는 X는 조직적인 불법 불매 운동의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보이콧하기로 공모했고 번영을 위한 능력을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떤 집단도 수익 창출을 독점할 수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당시 인수 직후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해서 트위터가 한때 혼란에 빠졌던 시기도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100대 광고주 중 약 절반이 트위터의 광고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직접 또 오픈 AI와 관련된 제소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겹쳐서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소식들 결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 쪽의 소식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U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금융 지원을 개시한다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3년 동안 75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데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체 75조 원 가운데 일단 6조 원 지급을 먼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금으로 불리는 이번 금융 지원 패키지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대출과 보조금 형태로 500억 유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현대화를 돕고 연금이나 급여 지급, 또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EU 예산으로 대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신 유럽 가입 후보국으로서 사전에 약속한 공공재정 관리 개선을 비롯해서 각종 경제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에 계획된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면 오는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의 GDP는 6.2% 증가할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측에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금융 지원을 개시했다라는 소식, 오늘 국내 증시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먼저 물매를 맞았었던 비트코인, 어제 그래도 가격 반등에 조금은 나서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49,000달러까지 가격 되돌림이 있었다가 전일 대비해서는 7% 정도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56,000달러 선에 현재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흔들리자 비트코인 현물 ETF 안에서의 유출량도 급격히 증가됐던 하루를 보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체 총 자산 운용 중에는 0.3% 정도 규모밖에 유출이 안 됐다라는 것에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추가 매수, 한마디로 저점을 기회로 삼아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여졌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숏텀 홀더들의 매도세가 시장에 대거 쏟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은 오히려 보유 개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래 공포, 노노, 벨의 환호, 피트 얌 브랜즈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경기가 침체됐다고요? 글쎄요. 아니 경기가 침체됐는데 그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그건가요? 그냥 포기한 건가요? 인생을? 제가 판단하기엔 그럼 그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밖에. 왜냐면은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랑 비자 카드를 들고 코스트코를 가가지고 막 물건을 엄청나게 지금 긁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밖에 안 되네요. 내일이나 다음 주에 종말이 오니까 못 긁어본 거 평생 못 긁어본 거 그냥 빚내 가지고 내 돈도 아니니까 카드 빚으로 그냥 왕창 사고 죽자 그냥 그건가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랑 비자 카드랑 코스트코 주가는 왜 계속 오르고 있나요? 경기 침체면은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제가 말한 대로 그 상황밖에 없잖아요, 답이. 그렇죠. 경기 침체인데 막 그렇게 긁는 거는 에라이 그냥 어차피 내일 멸망할 거 돈 다 쓰고 죽자 이거잖아요. 맞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럼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됐는데 어떤 가족의 가장이 코스트코 가갖고 긁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럼 정상적인 가정이면은 가장이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가정의 가장인데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식료품비를 줄이고 카드를 안 쓰고 코스트코를 일주일에 한 번 갈 거를 2주일에 한 번 가야죠. 그게 정상적인 가장 아닙니까? 뭐 미국인이라고 가장의 역할이 틀린가요? 뭐 막 맨날 클럽 다니고 무슨 뭐 카드 빚 내고 막 이래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 경기 침체라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자 어쨌든 얌 브랜드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얌 브랜드 2024년도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해서 1.76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순이익은 12% 감소했습니다. 367 밀리언 달러. 주당 순이익으로 했더니 1.28 달러입니다.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12% 감소했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마이너스 4%로 붙었습니다. 1.35 달러. 그래서 지금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면 거의 뭐 보합인 상태고요. 크게 성장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매출액이 늘었고, 그렇죠? 주당 순이익이 늘진 않았지만 거의 보합을 기록을 했다. 자, 뭐 세 개의 브랜드가 있죠. 얌 브랜드의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정말 그 세 개의 다양한 이 브랜드들이 어떤 조합을 이룬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KFC는 사실 치킨을 뭐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원래 그렇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켄터키 프라이드 햄버거가 아니라. 이게 맥도날드랑 버거킹이랑은 약간 다르죠. 물론 맥도날드 버거킹에도 치킨 메뉴가 있고 KFC에도 햄버거 메뉴가 있지만 거기에서 교집합이 이루어지죠. 파파이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자기의 주무기가 있는 거죠. 주무기가. 요즘에 또 안 하니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정용진 회장이 인스타그램을 싹 다 삭제하고 이제 그 경영의 어떤 그 부분으로 뛰어드셨잖아요. 하도 그 뭐 이마트
빨리 살려내라 이래가지고 제 인스타그램 다 삭제하시고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이제 아들들의 얼굴을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는지 막 노출을 시키기 시작했잖아요. 그 계속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계속 뒷모습만 항상 보였거든요. 그 부인분은 항상 그 음악회에 나오시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서 어쩔 수 없는데 그 아드님하고 저희 따님들은 항상 1, 2, 3, 4, 5라고 뒷모습을 찍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앞모습을 이제 노출시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다 삭제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그런 피드가 있었어요. 저도 뭐 정용진 바는 아닌데 재밌으니까 봤는데 그 KFC가 요즘에 맛있어졌다. 그래서 치킨 꼭 먹어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KFC 치킨이 뭐 한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꽤 맛있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몇 년 안에. 옛날에 뭐 KFC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데 왜 이렇게 치킨이 맛없어 이랬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어보라고 해놓고 이제 가버리셨죠. 어쨌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좀 맛있어지기 시작했다. 5%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피자헛은 2%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피자는 또 완전 다른 분야죠. 물론 피자헛에도 치킨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집합을 따지면 이제 그러면 햄버거, 치킨, 피자의 어떤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가로막은 게 없어져 버리는 거. 다 똑같은 게 돼 버리는 거죠. 저 타코벨이 가장 크게 성장했네요. 7% 성장. 여기 근데 왜 이렇게 피자를 중시하는 거죠? 여기 왜 하필이면 이게 도미노 피자도 아닌데 이게 피자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게 좀 의아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디자인을 여기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보시면은 다 피자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이거를. 이 닭다리를 그려놓고 여기 피자는 이건 맞고 여기 타코벨에는 이게 피자를 그리면 안 되죠. 그렇죠? 뭐 또띠아 랩 같은 걸 그려놔야죠, 여기다. 이거 안 어울리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타코벨이 가장 성장을 했다고. 피자를 가장 민다는 건가, 이게? 그건 아닌데. 타코벨이 7% 성장했다. 근데 지금 저기 허쉬도 마찬가지인데 허쉬가 그 초콜릿 호텔을 운영하잖아요. 그 초콜릿 호텔을 묵으면서 저기 뭐 초콜릿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어요. 타코벨도 지금 그 벨 호텔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가면 이제 다 타코에 관련된 걸로 요즘에 그 컨셉룸이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시나모롤이니 헬로키티니 해가지고 막 그 안에다가 전부 다 막 인형 놓고 막 컨셉룸으로 꾸민 거 5성급 호텔 유행인데 이 허쉬랑 타코벨 얘도 이제 그 음식 프랜차이즈 특성을 살려서 호텔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매출 비중을 보면은 보세요. 피자헛이 14.7로 가장 작은데 왜 그림은 피자를 3개를 그려놨는지 너무 의문입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이 타코벨이 41.1, 그 다음에 KFC가 44.2입니다. 야, 황금 2분할에다가 여기 피자헛이 좀 끼어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가 있듯이 매출 비중이 워낙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자헛이 마이너스 2%가 났지만 나머지 80%, 거의 90%네요. 그렇죠. 85.3이니까 거의 90%입니다. 90%를 차지하는 KFC와 타코벨의 이 성장이 결국에 피자헛의 마이너스를 누를 수밖에 없었다. 이게 14.7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피자는 좀 아쉬웠지만 KFC랑 타코벨이 성장했고 타코벨이 더 성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고 솔직히 여기 표시는 안 해줬는데 여기 또 조금 있어요. 밑에 이거 말고 햄버거 전문점도 있거든요, 얘네가. 근데 여기는 거의 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해서 표시를 안 해놨나 봐요. 그래서 햄버거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연브랜드의 장점은 다 있어요. 치킨, 피자, 타코, 햄버거까지 있거든요, 이거. 햄버거가 아직 덜 커서 그렇지. 그래서 KFC를 보면은 시스템 매출은 다운이 됐다. 이게 1%죠. 1%인가요? 1%고 여기서 유닛으로 표시된 게 그 신규 매장이에요. 유닛이 신규 매장을 열었다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598개나 열었네요. KFC가. 그렇죠? 여기는 제대로 표시를 해놨네요. 그렇죠? 이 그림이 잘못됐네. 여기 보니까 여기는 보시면 닭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자헛은 여기 포크랑 스푼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 타코로 잘 그려놨어요. 그렇죠? 여기를 요 피자를 좀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KFC가 598개의 매장을 열었고요. 피자헛이 236개의 매장을 열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규 매장을 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출이 완전 새롭게 생겨버리니까요. 여기 타코벨은 56개의 매장이 생겼습니다. 이 매장 수는 얘가 제일 적게 생겼는데, 그렇죠? 요 지금 매출의 성장률은 얘가 제일 높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상당하네요. 지금 보니까 KFC가 여기 46.6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너무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닌가?
피자 39.3, 타코벨 37.5. 야, 타코벨이 영업이익도 저기 마진도 제일 적고 이 매장 수 새로 연 것도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률은 가장 높았네요. 그렇죠? 가장 7%를 기록했다. 그리고 여기 항상 외식업체에 중요한 거 여기 있죠? 세임 스토어 세일. 여기 좀 저기 줄 때문에 가려 있는데 항상 보시잖아요. 그 동일 매장 매출 비교해서 KFC는 동일 매장 매출 비교했더니 3% 성장. 여기도 3%, 여기 5%. 아, 여기서 타코벨이 그렇죠? 타코벨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매출의 성장률이 7% 가장 앞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신규 매장은 KFC가 제일 많이 생겼는데 이번 분기에 전 세계 통틀어서 거의 600개가 생긴 거예요, 새로. 근데 문제는 우리 그 세임 스토어 세일스업 해가지고 비교 대상 혹은 동일 매장, 그러니까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동일 매장의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신규 매장이라든가 폐점 매장은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외된 거죠. 신규 매장은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오픈 저기를 많이 친다고 했잖아요. 오픈 마케팅을.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점포가 성장을 가장 많이 했어요. 타코벨이. 그래서 저기서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전 세계로 했을 때 월드와이드 세임 스토어 세일즈 이거 3% 성장했네요. 이 세 개를 다 합쳤을 때. 어쨌든 이게 중요하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 동일 매장 매출이 늘어나야 되죠. 그게 뭐 가격을 올려서 늘어났던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뭐 소비자들이 엄청 와서 늘었던 어쨌든 매출액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3%가. 그리고 저기 다 합치면 이제 유닛을 다 합치면 유닛이라고 하죠. 새로 생긴 매장을 얘기하는 건데 894개가 생겼습니다. 저 세 개랑 뭐 햄버거 사나 브랜드 합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900개 이상이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CEO 메시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그게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드라이브 스루 보이스 AI 테크놀로지 앳 타코벨 여기 써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엔비디아의 AI 혁명이 지금 와가지고 또 무슨 뭐가 지연이 되니 엔비디아의 의심이 그러니까 주가가 원래 세상은 그래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해질 거야 앞으로. 무슨 현상들이요? 지금 날씨도 그렇죠. 폭염특보가 내린 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쏙 걷어놓고 또 그러니까 양산 들고 나오셨다가 그걸 우산으로 쓰고 있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다니까요. 근데 앞으로 날씨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게. 근데 증시도 그렇게 더 심해져요.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어떤 빠른 유튜브 안에서도 숏폼 동영상. 이게 소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방송적인 소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서도 이런 현상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급락 급등이 단시일 내에 나타나 버리니까 이게 공포로 다가오거나 아니면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것 자체도 공포예요.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AI 혁명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런 음식 쪽으로 오는 거예요. 도미노 피자가 지금 경영학과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경영학과 그 학문을 배우는데 도미노 피자의 사례가 테크 기업의 성공 사례로 지금 공부가 되고 있어요. 음식료 기업이 더 이상 음식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 타코벨도 마찬가지예요. AI 테크놀로지를 도입했죠. 드라이브 스루인데 AI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인데 거기 종업원이 없어요. 종업원이 없고 AI가 주문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런 매장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매장을 먼저 도입하고 기술을 먼저 도입하는 업체가 앞서 나가는 것이죠. 여기 CEO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스루 근데 그게 AI 테크놀로지 기술이 접목된 드라이브 스루를 우리는 타코벨에 쓰고 있다. 2025년부터 뭐 이거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앞으로 뭐 여기 접목을 적극적으로 시키겠다는 CEO의 이 의지가 담겨 있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액은 이 계속 시장 컨센서스가 높아서 그런지 4분기 연속 어닝 쇼크입니다. 자, 이번에도 1.81 빌리언 달러가 예상됐는데 1.76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그래서 2.35% 정도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자, 주가는 빠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렇죠? 시장의 컨센서스가 높았다는 걸 인정했나 보죠.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순이익. 자, 지금 2024년도 2분기 1.33 빌리언 달러 주당 순이익이 예상됐는데 1.35 달러 써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자, 마진은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자, 146.13. 지금 에버리지인데 14.26만 오르면은 시장 컨센서스에 도달됩니다. 제일 높은 건 162달러로 부르고 있고요. 자, 연브랜드 의견 보겠습니다. 아, 저기만큼 안 나오네요. 그렇죠? 모더레이트 바이니까 이 지금 8바이에 9홀드니까요. 거의 홀드랑 바이가 예,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네요. 지금 급등을 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을 딱 그니까 여기 딱 많아가지고 여기서 밀려버렸네요. 그렇죠? 자,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확실한 고점이 딱 보이네요. 그렇죠? 2022년과 2023년도 초반, 2024년도 지금 거의 중반 이를 때까지 계속. 아, 여기가 지금 벽이네요. 그렇죠? 140에서 145달러가 지금 2년간에 걸친 고점이, 그렇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그 박스권 돌파를 실패하면 다시 박스권 중단부 이하로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돌파되게 되면, 그렇죠? 2년 만에 신고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네요. 월봉으로 볼까요? 여기 위에가 있나 또? 월봉으로 만약에 여기 위에가 또 있나? 위에가 없습니다. 위에가 없어요.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아까 주봉으로 봤을 때 2022년도쯤 이 고점이죠. 여기죠.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도 2022년의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지노선이고, 이 지금 박스권 하단이 어디냐면은 여기죠. 2020년 고점. 2020년 고점이었던 부분이 여기 잘 그어보면은 대략 이 지금 박스권의 하단부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고점이 지금의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진한 강력한 선, 다 50이죠. 이 50개월 선. 50개월 선 보세요. 이 2020년도 코로나 때 특이하게 블랙스완일 때 빼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일어났던 그 당월에는 깼지만 바로 다음 달에 정말 초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바로 올려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꼬리가 딱딱딱 지지가 되죠. 그 50개월 선이 중요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게 여기도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정확하죠. 여기도 지금 거의 이제 닿으려고 하니까 또 밑꼬리 달고. 자, 이게 밑에서 지금 50개월 선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는 140, 145달러에서 제한이 되고 있다. 지금 점점 폭이 좁아지고 있죠. 점점 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거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어떻게든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옴짝달싹 이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봉은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위로 튀던가 아래로 튀던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무슨 리세션의 공포가 아니라면 위로 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박스권 돌파를 하면은 추격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저는 패스트푸드점에 갔을 때 패스트푸드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줄이 많고 막 안 나오면 뭐 배가 고픈데 막 전전긍긍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 그겁니다. 경기 침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주문 지체가 두렵다. 빨리 나와라.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제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긴급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렇다면 긴급 금리 인하 카드 정말로 꺼내들까요? 현재 상황 속속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긴급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바로 지난 월요일의 시장 상황을 되돌아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던 하루를 보냈는데, 지난 월요일에 니케이 지수의 수치를 보시면 급격히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려 12%가
주가 전화에 빠지면서 역대 최악의 하루를 일본은 보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부분이 바로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그리고 급격한 엔캐리 청산의 공포 영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가에 굉장히 저금리의 엔을 사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투자 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일본이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미국 쪽에서 먼저 확인이 됐던 고용 지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입장, 이 크게 두 가지가 지난주 월요일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아시아권을 넘어서 유럽까지 모두가 함께 내렸던 하루를 보냈는데요. 위에 세 가지 보시면은 미국 쪽의 주요 3대 지수인데 그래도 미국은 나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특히 아시아의 주요 증시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하루였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일본은 12% 그리고 한국이 11%로 이 지수 자체가 두 자릿수 이상 급격히 하락하는 하루를 보냈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8%의 지수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은 보시면 미국과 비슷하게 3% 내외로 지수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날 당일의 머니맵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을 만큼 모든 종목이 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하루를 보냈죠.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 미리 내려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입장을 또 내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을까요? 많진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파산했을 때 연준이 기준금리 3차례 내렸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버블닷컴으로 불리는 태클 버블, 그리고 9.11 테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리만 브라더 사태, 코로나19까지 명확한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때 과거 연준은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뚜렷한 트리거의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를 놓고는 시장의 의견도 상당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크게 두 가지 입장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들일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측은 바로 이번 주에 진행을 해야 된다.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번에 먼저 진행되는 금리 인하는 0.25%포인트로 진행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9월 FOMC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 9월 FOMC에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때 돼서는 0.25가 아닌 이 B컷 혹은 그 이상으로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된다라고 시장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먼저 보시면은 트레이더들의 60% 이상이 지금 긴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앞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아시아 증시에서 역대급 폭락이 먼저 나왔고 그 여파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 쪽의 시장도 투매 현상이 확산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퍼지고 있었던 건데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기업들은 추가 감원에도 나설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우려하면서 지켜봤던 고용 지표가 더 악화가 될 수 있겠죠. 고용시장 냉각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 악화까지 위험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금리를 인하하자라는 입장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의 급락으로 시스템 전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지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된다라는 게 긴급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나 연준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월가 측의 입장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9월에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쪽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 주식시장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경기 침체발 우려가 아니라 시장의 포지셔닝의 조정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10%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10%의 낙폭 정도는 충분히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월가의 전반적인 의견이 될 것 같고요. UBP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도 낮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더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블룸버그의
마커스 애쉬워스 전문가 같은 경우는 연준이 지난주에 금리 인하 이미 기회를 놓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 그리고 동일하게 UBP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주식이나 달러와 비트코인 모두 가격 폭락이 나왔는데 모든 자산의 가격 폭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전문가들이 입모아서 이야기했던 게 오히려 연준이 현재 시점에서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이 미국이 정말로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포모 심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연준 쪽에서도 바로 관련된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용 지표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하게 나오긴 했지만 아직 경기 침체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현재 시장을 분석을 해줬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긴급 회의를 해야 한다면 지금보다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있어야 될 조정 기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 경기가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것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 다음 주 안으로 긴급하게 진행되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어떤 조율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장 막판에 상승폭 일부를 되돌린 건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 우리 증시 오늘도 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글로벌 매크로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내려온 만큼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숫자, 실적에 집중해서 시장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도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줄지어 있는 만큼 개장 상황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돌아와서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과 여러 가지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